이제 뭘 볼 거냐면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 때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 때의 중앙통치조직과 지방행정조직과 군사조직 같은 걸 좀 정리를 해볼 거야. 응? 봐봐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 때 이 삼국의 중앙 정치 조직에서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 때 이 삼국은요 왕권이 전부 그렇게 강하지를 못해요. 뭐 중앙집권적 국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중앙에서 왕이 막 독재적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막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 귀족들의 힘이 엄청 셌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대사안 결정할 때는 왕이라도 귀족회의에서 같이 합의를 했어야 했고요. 귀족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행정권의 2인자로 세워서 왕과 버금가는 힘을 진골 귀족이 됐든 뭐 백제 귀족, 고구려 귀족이 됐든 이 귀족 대표들이 왕과 거의 버금가는 힘을 발휘했었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왕권이 그렇게 센 모습은 아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최고 관직자이며 귀족 대표였던 사람 이름이 뭡니까? 대대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대대로. 이 사람이 이제 귀족 대표로서 왕과 버금가는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고요. 대대로. 그리고 고구려의 귀족회의, 최고 귀족회의, 왕조차도 거스를 수 없는 의결권을 갖고 있었던 귀족회의. 이름이 뭡니까? 제가회의라고 합니다. 제가회의. 알았지? 백제는 최고 관직자이며 귀족 대표였던 자가 상좌평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귀족회의, 왕조차 거스를 수 없는 최고 의결기구 정사암회의였죠. 됩니까? 다음 신라의 최고 귀족 대표가 누구? 상대등이었었지, 그지? 그리고 신라의 귀족회의, 진골귀족회의는 화백회의였었지.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남북국시대 통일신라하고 발해로 들어갑니다. 이 통일신라하고 발해는 조금 달라. 이 통일신라 때로 가게 되면서부터 신라는 상대등 누르고 화백회의 누르고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왕의 비서기구였던 누구의 힘을 키웁니까? 집사부의 힘을 키우죠. 기억나요? 방금 했는데 뭘 기억이 안 나 지금. 그리고 상대등이 아니라 비서실장이었던 누구? 시종의 권한을 강화시켰었죠. 되십니까? 그리고 귀족 자제들도 전부 국립학교 입학시켜서 왕충성교육 졸라게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신라 때 유학교육기관으로서 왕이 귀족 자제들, 진골귀족 자제들 불러놓고 교육시켰던 그게 바로 국학이라는 것도 막 운영하고 그랬었지. 됐습니까? 야, 이게 신라 중대 때 모습이거든. 다시 뭐라고? 중대니까 통일신라 전반기 때 모습이야. 그래서 이때는 딱 특징이 지금 뭐야? 이게 다 뭘 향해 있어? 전제 왕권 강화를 향해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통일신라는 감찰기구가 하나 있었거든. 뭐가 있었다고? 감찰기구가 뭡니까? 관리들 비리 막 감찰하는 그런 우리나라 검찰 같은 기구. 고려시대 때는 어사대, 조선시대는 사원부 역할을 맡았던 그 기구. 여기는 통일신라에서는 뭐라고 불러 그걸? 사정부라고 부릅니다. 다시 뭐라고요? 외우기 쉽게 이렇게 보면 돼. 관리들이 여기 붙들려 가면 한 번만 봐달라고 통사정을 해요. 알겠지? 그래서 관리들 비리 감찰하는 기구가 사정부야. 알았지? 요런 게 있기도 했었어. 됐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신라 하대로 넘어가면, 언대로 넘어가면? 하대로 넘어가면 뭐 다시 그냥 화백회의가 또 세지죠. 왕권 약화되고요. 맞죠? 해공왕 이후로 가게 되면. 그래서 다시 화백회의가 세지는 모습이 또 나올 거고요.
시중의 권한이 다시 강화되는 모습도 좀 나오게 될 겁니다. 뒤로 가면. 됐습니까? 근데 요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신라 하대 때 그 육두품들 있잖아요. 육두품들. 진골귀족 바로 밑에 있는 귀족들. 얘네들이 건의해가지고 시행했던 제도가 하나 있거든. 그게 독서 삼품과라는 제도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뭐냐면 육두품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골품제 한계 때문에 자기들은 육관대기 이상 못 간단 말이야. 똑똑한 육두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불만이 컸죠. 그래서 이 원성왕 때 건의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원성왕이 그 원성을 들어주죠. 그래서 뭐 합니까? 아무리 진골귀족이라 해도 처음에 첫 관직을 내어줄 때 졸업시험, 국학의 졸업시험을 치러가지고 성적에 따라 좀 처음에 임관을 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아무리 진골귀족은 1관등까지 올라갈 특권을 가진 그런 특권적 집안이라 해도 대가리가 멍청이 시험 못 보면요. 처음에 17관등 말단관직으로 시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육두품인데 애가 대가리가 똑똑해. 얘는 졸업시험 막 1등해서 그럼 얘는 시작부터 6관등 주는 거예요, 바로. 알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골품제 한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작만 6관등으로 시작하면 뭐합니까? 육두품인데 똑똑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6관등으로 시작하면 뭐합니까? 걔는 골품제 한계상 그냥 계속 거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못 올라가요. 알겠죠? 진골귀족은 멍청해가지고 꼴찌해가지고 시작은 17관등으로 시작했다고 칩시다. 근데 얘는 골품제상 1관등까지 올라갈 특권을 가진 애기 때문에 한 몇 년 지나면 1관등까지 가 있어요, 얘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첫 임관 시에만 어느 정도 시험 성적을 반영한다는 거지 좀만 지나면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리긴 합니다. 그래도 신라 하대 때 뭐가 있었다? 국학에서 졸업시험을 치러가지고 그 졸업시험 성적에 따라가지고 진골이라도 첫 관등을 낮은 관등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육두품이라도 높은 관등을 받을 수도 있게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독서 삼품과라고 합니다. 원성왕 때 시행했던 거죠. 조금은 어떤 능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관직에 반영하고자 하는 모습이긴 한데 한계가 여실히 보이긴 합니다. 되나요? 다음 발해의 중앙 정치주의 그러면 발해는 당나라의 삼성육부 체제를 그대로 모방합니다. 됩니까? 그래서 당나라의 체제를 그대로 모방하게 돼요. 그래서 당나라의 체제를 그대로 따라 몇 성 몇 부? 삼성 육부 체제로 운영합니다. 알겠죠? 근데 당나라하고는 명칭은 다 달라요. 당나라는 막 정당 그거 뭐 있어? 당나라는 상서성, 중서성, 문화성 그리고 이부, 호부, 예부, 형부, 병부, 공부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얘는 삼성 육부의 명칭이 다 달라요.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이러하고요. 육부 명칭도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이런 식입니다. 알겠죠? 명칭은 조금씩 달라. 이게 다 유교적인 명칭을 쓰는 건데요. 우리만의 독재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삼성 육부 체제는 당을 모방했지만 버뜨그러나 뭐는 좀 독재성이 있다. 유교적인 명칭을 독재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 됐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독자성을 좀 엿볼 수도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발해도 국립학교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아교육시키는 국립학교. 이름이 뭐라고요? 여긴 주자감이라고 부릅니다. 되죠? 고려는 뭘까요? 국자감입니다. 조선은 뭐라고요?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옛날 고구려는 국립학교로서 태학이라는 학교가 있었고, 태학. 되죠? 통일신라 전반기 중대, 신라 중대 때는 국학이라는 학교가 있었고요. 발해는 뭐가 있었고요? 주자감입니다. 주자감. 고려는 국자감, 조선은 성균관이에요. 알았지?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 정치 조직을 다 봤고요. 이제 지방 행정 조직인데 신라 시대 때 각 지역은 9개의 주로 일단 크게 나눕니다. 9개 주로. 알겠죠? 그래서 지방 행정을 어떻게 나누냐면 전국을 크게 9개의 주 9주로 나눕니다. 9주. 그리고 이 수도였던 경주가 신라 너무 왼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교통이 발달된 시대도 아닌데. 그지? 그래서 지역 곳곳에 5개 작은 수도들을 둬요. 거기에다 왕족을 보내가지고 지역을 돌아보게 했거든. 좀 지역의 좀 거점으로 삼아 지역 발전에 동력으로 삼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지방 세력을 감시하게 목적도 되게 커요.
워낙에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지역 곳곳에 이렇게 작은 수도들을 두고 왕족을 보내가지고 지방 세력을 감시도 하고 하는 거거든. 알겠죠? 그 작은 수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소경. 다시 뭐라고요? 소경. 경이 무슨 경자? 일본의 수도는 약간 동쪽에 있거든요. 중국의 수도는 약간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도를 뭐라 그러죠? 북경이라 그래요. 일본의 수도는 뭐라 그러죠? 동경이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이때 경주를 우리나라는 동경이라고 부르기도 했어. 우리나라에서 약간 동쪽이거든, 경주가. 아, 이해됩니까? 어쨌든 작은 수도는 뭐라고 부를까요? 소경. 작은 수도. 소경. 이해돼요? 서울로 올라간다 뭐라 그러죠? 지방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언제 서울 올라가냐? 이거 뭐라 그래? 너 언제 상경하냐? 그러죠. 상이 무슨 상자? 아, 윗상자야. 언제 위로 가냐? 언제 서울로 올라가냐? 서울로 올라간다고. 상경. 이해돼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주 그냥. 되죠? 옛날에는 서울을 뭐라고도 불렀어요? 경성이라고도 불렀어요. 서울경자예요. 수도. 됩니까? 그래서 통일신라 때는 지역 곳곳에 작은 수도를 오소경이라고 불러요. 5개 있었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통일신라는 전국을 크게 9개의 주로 일단 나누고요. 지금의 도 같은 거야. 경상도, 충청도 이런 전라도 같은 이 9개의 주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곳곳에 작은 수도 5개의 수도 오소경이 있습니다. 알겠지? 오소경은 왜 설치했다고요? 지방에 있는 세력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또 수도가 치우쳐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성격도 있고요. 맞죠? 또 지방의 어떤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서울이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지방이 너무 낙후돼 버릴 수도 있다고. 지역의 이런 작은 거점들을 선정을 해서 좀 키워줘야지. 그지? 그러니까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목적, 이 3가지 목적으로 설치했던 게 5개 작은 수도 오소경이 되겠습니다. 알았지? 그 오소경 이름이 뭐야?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관경 그렇습니다. 알았지? 얘들아, 이게 옛날 말인 것 같지? 여기 있는 거 중에 니네가 아는 말 있는데 북원경, 응?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뭐라 그랬어 내가 지금? 남원 처음 들어봐? 야, 춘향전의 배경이 어디야? 남원이잖아 이 새끼들아. 변사또가 그죠? 남원 현감인가로 임명돼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남원. 모르면 남원 추어탕도 가지도 마라. 안 간데 뭘 여기 앞에 남원 추어탕이 있구만. 곳곳에 깔린 게 남원 추어탕인데. 알았지? 남원이란 명칭은 이 오소경 명칭에서 온 거예요. 알았죠? 돼요? 중원경. 중원은 충주가 우리나라 정중앙이라 중원이라 그래. 그 중원경의 명칭은 오소경 명칭에서 온 거예요. 알았죠? 이 중원대학교는 뭐가 유명해요? 간호학과가 꽤 유명합니다. 민재야, 니네 언니가 썼어요, 거기. 알겠죠? 중원대는 충주에 있습니다. 그 명칭은 통일신라 오소경 명칭에서 온 거예요. 알아듣겠죠? 어쨌든, 구주, 오소경, 알겠죠?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때 차별지역이 있었습니다. 좀 약간 지역민들인데 좀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거나 막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좀 이렇게 명칭도 강등시키고 사람들도 관직 진출 다 제한해버리고 좀 차별을 많이 했거든. 그런 차별 지역으로서 이때 뭐가 있었냐면 향부곡이라고 불리우는 차별 지역이 있기도 했습니다.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로 지역에서 사람들이 반란 한번 일으킨 적이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뭐 합니까? 야! 구로는 이제부터 구 아니야. 구로향이야. 이러면 구로향이 되는 순간 구로 사람들이 이사 못 가요. 관직 질주 못하고 세금 10배씩 내야 돼요. 대대손손 영원히. 자손 대대로 이사 못 가요. 우리. 알겠죠?
구로, 부고, 구로, 향 이런 식으로 명칭 붙는 순간 좆되는 겁니다. 대대손손. 이해되나? 그런 차별 지역이 향 부곡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런 차별 지역이 있기도 했었고. 됩니까?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때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지방 귀족들의 장자, 자제들을요, 다 수도로 불러들여가지고 수도에 살게 했어요. 그러면 지방 세력들이 반란 일으킬까, 못 일으킬까? 못 일으키죠. 반란 일으켰던 지 새끼, 지 마누라부터 죽어나가는데 다 서울 가서 살게 하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수도에 지방의 유력 귀족의 가족들은 수도에 와 살게 했거든요. 겉으로는 뭐 왕이 우리 귀족님의 가족이니까 내가 내 가족처럼 챙기겠다. 지역에 낙후된 곳에 자기 가족들을 둘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챙기겠다. 막 이런 거였는데 사실상은 인질입니다. 인질이요. 알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수리 제도라고 불러요. 다시 뭐라고요? 상수리 제도. 이거 고려가 그대로 이어받는 게 뭐야? 고려 그 태조 왕건 때 이거 그대로 이어받아서 했던 게 기인제도라는 거예요. 기인제도. 됩니까? 근데 이 상수리제도 같은 것도 이때 있었어요. 됩니까? 다음 통일신라 시대 때 군사제도 잠깐 보겠습니다. 뭐 본다고요? 군사제도, 군사. 지역 곳곳을 방어하는 지방군은 십정이라는 부대가 있었대요. 뭐가 있었다고요? 다음 수도와 왕실을 방어하는 부대가 구서당인데 다시 뭐라고? 수도와 왕실을 방어하는 부대가 구서당입니다. 수도와 왕실을 방어하는 부대가 구서당이야. 구서당. 알겠지? 그리고 요 십정이라고 하는 곳은 지역 곳곳의 지방군이라고 보시면 돼. 지역을 방어하는 부대입니다. 알아듣겠죠?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중앙군이었던 구서당에 옛 고구려나 옛 백제의 유민들 있죠. 이 사람들도 여기에 함께 포섭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적이에요. 이게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백제나 고구려의 유민들한테 계속 차별을 해버린다면 민족적 통합은 좀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하고 겉으로는 통일했는데 북한 사람들은 관직도 못 나가게 하고 공무원 시험도 못 보게 하고 알겠죠? 막 이런 식으로 차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 민족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몇 년 못 가 분열될 걸 다시? 민지야 그래 안 그래? 굳이 근데 이 신라는요 중앙군이면은 이거 왕실을 방어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이거 솔직히 웬만한 사람들은 잘 안 넣어주거든요. 이거 되게 좀 뽀대 나는 거고 좀 대우도 좋고 알겠죠? 그리고 충성도가 높은 사람 아니면은 함부로 불러들이면 안 되지. 왕을 방어하는 부대인데 알겠죠? 근데 고구려나 백제의 유민들 아무래도 이 신라한테 반감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도 적극적으로 이 중앙군 부대에 같이 편성을 해요. 그리고 대우 좋게 해주고 막 그런다고. 거부감 없이. 알겠습니까? 이게 민족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아주 엿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솔직히 신라가 삼국통일한 게 되게 기분 나쁜 일이기는 해. 위쪽에 땅도 다 당나라한테 내주고 막 한통일이니까 영토상한계도 있고 외세 의존적이기도 하고 이해됩니까? 근데 그래도 신라 삼국통일을 우리가 의점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후에 민족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만큼은 우리가 높이 사줘야 돼요. 옛 고구려나 백제 귀족들 그대로 신라 귀족자기 그대로 내주고요. 알겠죠? 이렇게 중앙군에 막 고구려 백제 유민들까지 포섭해가지고 통합시키려는 노력만큼은 우리가 높이 사야 합니다. 알아듣겠죠? 발해입니다. 발해는 지방 행정조직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얘는 수도가 5개 있었대요. 오경입니다. 그래서 5개 수도가 있었고요. 전국을 15개 부 62개 주로 나눴다고 해요. 5경 15부 62주로 되어 있습니다. 끝! 다 안 봐도 돼. 기록이 없어요. 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발해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줬던 거 몇 가지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뭐 얘기했죠? 당나라를 모방하는 성격의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정해공주 무덤이라든가 뭐 이런 건 고구려 양식이고요. 고구려 계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꽃무늬의 와당이라든가 온돌장치라든가 알겠죠? 이런 것들도 고구려 계승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당나라를 모방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거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어떤 게 당을 모방한 성격이다?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에 보면 가운데 주작대로라는 대로가 나 있거든. 주작대로. 상경의 주작대로. 이거는 당나라를 모방한 성격이에요. 앤드 정해공주 무덤 말고 무슨 무덤? 정효공주 무덤. 다시 뭐라고요? 정효공주의 무덤. 요거는 벽돌 무덤 양식이에요. 이건 중국 양식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유의하세요. 우리 계승 양식은 아닙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짱깨들은 맨날 이거 강조하면서 뭐 발해 역사가 지배 역사라고 맨날 우기는 거죠. 되십니까? 다 필요 없어 솔직히. 아니 발해 왕이 고려왕이라고 썼대잖아. 나 고려왕이라고. 뭔 말을 더해 걷다 대놓고. 알아듣겠죠? 지랄 떨고 있어.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그 햄버거 뭐 종이 쪼가리 발견되면 뭐 우리는 미국 땅이냐? 그지? 아, 모방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 맞아요, 틀려요? 야,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건축물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야, 니네 아파트가 다 미국식이야, 이 새끼들아. 그 아파트가 우리 전통 양식이냐? 한옥이야?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 유럽 시민지냐? 우리 역사는 유럽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알아듣겠죠? 다 필요 없다고, 사실. 어쨌든, 요거는 당나라 모방 성격이니까 좀 유념하시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발해 그러면요, 문화재가 가끔 발해 문화재가 나올 수가 있거든. 알았지? 발해 문화재로는 뭐를 좀 기억해야 될까요? 석등이라는 게 있어. 석등. 발해 석등. 됩니까? 발해 석등. 석등이니까 뭐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 이렇게 장치들이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등이야, 등. 요 안에다가 이렇게 돌로 된 요 안에다가 이렇게 뭐 촛불 같은 거 넣어놓으면 이렇게 밝게 빛나는. 알겠죠? 발에 석등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광탑이라는 탑인데 탑이 꼭 건물처럼 생겼어요. 문도 있고요. 막 알겠죠? 그래서 건물처럼 생긴 이런 탑 알겠죠? 전탑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불병좌상이라는 불상. 다시 뭐라고요? 나봐요. 이불 부처님이 몇 분이 있어? 2명의 부처가 계신 거야. 병좌 병은 뭐야? 직렬병렬할 때 병이니까 나란히라는 뜻이야. 좌는 앉을 좌자야. 앉아 싸는 병기 뭐라 그래? 좌병기라 그러지 새끼들아. 맞아 들려요. 마치 좌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란히 앉아있다. 2명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불상이 있어요. 알겠죠? 이불병자상인데 이게 발해 거예요. 알았지? 요런 문화재들 나오면 아 발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알아듣겠죠?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 문화재 그러면 통일신라 요 신라 중대 때 신라 중대 왕권 강화 막 했던 그 신라 중대 때 이때 당시에는 교종불교를 막 육성하고 했던 시기라고 했었죠. 됩니까? 그때 이 국가적으로 막 만들었던 건축물 중에 어떤 거 있습니까? 불교 건축이나 불교 양식. 석굴암 맞죠? 불국사 이런 것들이 다 신라 중대 때의 작품들이죠. 교종불교 관련된. 됐습니까? 불국사에 보면 탑 있죠? 3층으로 되어 있는 탑. 여기는 신라 중대 때 탑들은 다 3층이야, 탑이. 신라 하대 때, 요때는 선종불교 좀 유행하지 않습니까? 이때 선종불교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탑으로 승탑이라는 깜찍이 탑들이 있어요. 탑이 요만해요. 졸라 깜찍해요. 신라 하대 호족들이 육성했던 선종불교는 교단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탑들이 귀엽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 있는 막 불국사에 있는 막 다보탑, 석가탑 이런 거 보면 3층이지만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국가가 다 제작, 규격화해서 제작한 것들입니다. 알아듣겠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지? 다음에 신라 중대, 통일신라 전반기 막 이때 스님으로서 뭐 원효대사 의상 스님 막 이런 분들 나오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가서 문화사 하는 학교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알았지요? 되지요?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요.